이 책은 인구 1,000만 도시가 전염병 때문에 76일간 봉쇄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이다. 빵빵은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서 자기가 본 것, 들은 것을 분립처럼 소박한 언어로 받아줬고, 직무를 다하지 않은 공무원과 전문가를 벼락처럼 질책한다. 빵빵은 배달 청년들, 일선 경찰들, 환경미화원 같은 노동자들이 죽음을 무릅쓰고 묵묵하게 일하는 것을 보고 용기를 얻어 그 또한 협박에도 작가의 직분을 다한다. 빵빵이 인터넷에 올린 일기를 보고 우한 사람들은 불안과 함께 잠이 들었다고 고백한다. 이 혹독한 유폐의 시간에서 그들은 자신이 타인에게 속해 있었음을 절감하며 하루하루 버틴다. 빵빵, 본명은 왕빵, 1955년 중국 난징에서 태어난 빵빵은 이후 우한에서 성장했다. 공장 하역부로 짐수레를 끌며 생계를 이었다. 그녀는 이 시기에 대해 4년 동안 사회라는 대학을 다녔다고 한다. 짐꾼으로 일하던 중 아버지가 자식을 대학에 보내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자 우한 대학교에 들어가 중문학을 전공하고 작가가 된다. 도시 하층민의 삶을 사실적으로 그려내 중국 신사실주의 대표 작가로 평가받는다. 2010년 중국 최고 권위의 루신 문학상을 수상했고 1950년에 도시개혁을 다룬 소설 연매로 2017년 루야오 문학상을 수상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곧장 이 책을 금서로 지정했다. 2020년 1월 25일 우한에 거주하고 있던 빵빵은 도시가 봉쇄된 지 사흘째부터 인구 1천만의 대도시가 하루아침에 멈춰버린 우한의 참상과 생존기를 웨이보에 써나갔다. 중국 네티즌들은 살아있는 중국의 양심, 우울한 중국의 산소호흡기라며 극찬했다. 검열로 그녀의 웨이보가 차단되고 글이 계속 삭제당하자 네티즌들은 빵빵의 일기를 댓글로 각자 이어서 올리는 댓글 릴레이를 펼치기도 했다. 빵빵의 일기는 SNS를 넘어 해외 언론에 소개되고 날로 유명해졌다. 우한 일개 지지의 의사를 밝힌 학자들이 정부 당국의 불려가 조사를 받는 등 고초를 겪었고 빵빵도 고발당했다. 그러나 빵빵은 중국에서의 탄압과 비판에 맞서 작가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가 느낀 것을 진실하게 쓸 뿐이지 쇼를 하지 않는다고 일갈했다. 우한 일기는 미국, 독일, 스페인, 영국, 이탈리아, 체코, 프랑스, 러시아, 일본, 베트남 등 세계 15개국에서 번역되었다. 출판이 정부 허가제인 중국에서는 끝내 출판되지 않았다. 우한 일기로 코로나19의 점상과 성찰을 전세계에 증언한 빵빵은 우리나라의 정은경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2020년 BBC 선정 올해의 여성 100인으로 선정된다. 빵빵의 우한일기는 2020년 코로나19 발생 초기의 은폐와 침묵을 고통스럽게 추적한다. 중난성과 리원량 그리고 동료 의사들의 경고와 호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사람과는 전염되지 않는다며 현실을 은폐했고 괴담을 유포한 의사 8명을 처벌했다. 언론은 연일 태평세월의 뉴스를 전했고 코로나19는 팽창하고 있었다. 정부는 바이러스를 통제하지 않고 감염병이 돌고 있다는 말을 통제했다. 이 코로나의 지옥은 거짓말에서 비롯되었다고 빵빵은 결론 짓는다. 정치 권력은 원하지 않는 사실을 믿지 않고 원하는 환영을 믿는다. 그래서 고해의 파도는 더 높아진다. 희망은 선한 다수의 마음과 행동 속에 있었다. 봉쇄된 대도시에서 시민들은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했고 진실을 요구했다. 돌절구에 고인 빗물을 마시는 까치를 보면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희망을 느꼈다고 빵빵은 썼다. 1월 25일 첨단 기술을 악용하면 전염병보다 무섭다. 1월 26일 후베이성 공무원들의 모습이 바로
중국 공무원들의 평균 수준이다. 우리에겐 마스크가 없다. 바이러스는 누가 일반 시민이고 누가 간부인지 따지지 않는다.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이 모두를 돕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첨을 하더라도 정도는 지켜달라. 그들을 구제하면서 스스로도 구제하라. 시대의 작은 티끌이 모든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지면 거대한 산이 된다. 인민의 삶은 얼마나 고단한가. 긴 한숨을 내쉬며 눈물을 닦는다. 내 목숨줄은 길다. 우리 모두 이 인재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지금 우한 시민 모두가 그를 위해 울고 있다. 무겁게 가라앉은 어두운 밤하늘에 리원량은 한 줄기 빛이었다. 전염병과의 전쟁은 여전히 계속되고 우리는 여전히 버티고 있다. 힘든 날들이지만 살아갈 방법은 있다. 전환점은 나타날 수 있다. 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하늘이 주신 최고의 희망이다. 구호를 외친다고 우한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마 그제야 비로소 백성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당신의 인도주의적 정신은 그들을 향하고 있는가? 우한 오늘 밤은 덜 떨어진 사람이 아닌 오직 너에게만 관심을 두련다. 재난 속의 세월은 고요하지 않다. 죽음을 향한 생존자의 삶이 있을 뿐이다. 당신 혼자만 힘들고 괴로운 게 아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은 다양하다. 인민들이 전염병으로 흐느끼는데 어찌 이리도 못 살게구나. 죽음의 유령이 아직 우한을 맴돌고 있다. 집에 머무르고 나오지 말라.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노력이 헛수고가 된다. 제 시신을 나라에 기증합니다. 그러나 제 아내는요. 전염병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 문제는 바로 이것이었다. 스스로 선택한 일이라면 그 선택의 결과도 받아들여야 한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약자들에 대한 당신의 태도다. 이 노래의 끝자락에서 우리는 해독약을 찾으리. 모든 대가를 감수하겠다는 말은 본질적으로 과학적 결정이 아니다. 일단 살아남을 것. 이런 범에는 이런 날도 있는 법이다. 집단의 침묵 그게 무서운 거야. 우리의 눈물은 마르지 않았다. 후대에 알려야 한다. 우한 사람들이 무슨 일을 겪었는지. 우리 모두에게도 이야기해달라. 공동 구매하고 드라마 보고 자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다. 상식이란 심오한 것들 중에 심오한 것이다. 이런 대치 상태는 언제까지 이어질까? 말 한마디로 2차 재난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실마리가 나왔다 조사해야 할 게 있다면 이참에 조사하자. 잘못을 인정하고 물러나는 일은 중심병원의 당서기와 원장부터 시작하자. 기억하라. 승리는 없다. 끝이 있을 뿐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 그래도 전부 삭제하겠는가. 누군가 경찰을 부추겨 나를 공격하려 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음 놓고 울 공간을 마련해달라. 다음 내부 고발자는 누굴까? 요즘 업무 복귀를 말하는 사람이 갈수록 많아진다. 틀렸어. 분명 일상이 회복되고 있다. 그때 우리는 딱 지금의 너희와 같았다. 내가 비록 자리에서는 물러났지만 법정에서 싸울 힘은 남아있다. 내가 당신들을 무서워하는지 두고 보자. 전염병 상황은 안정되어 가지만 사람들의 마음은 안정되지 않는 듯하다. 들불이 모든 것을 태우진 못하며 봄바람의 생명은 다시 살아난다. 이 모든 의문에 응답하는 사람은 없다. 나는 훌륭하게 싸웠다. 작가의 말, 바이러스는 인류 공동의 적이다. 나의 웨이보 계정에 첫 번째 글을 올릴 때 나는 그 뒤로 연속해서 59편의 글을 더 올리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수천만 독자가 매일 한밤중까지 기다렸다가 내 기록을 읽어주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수많은 이가 내 글을 읽은 뒤에 안심하고 잠들 수 있다고 말해주었다. 또 예상치 못한 것은 이 기록을 엮어 책으로 내고 해외에서도 출판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내가 60번째 글을 끝마쳤을 때 공교롭게도 정부는 4월 8일에 우한을 봉쇄를 해제한다고 선포했다. 우한이 봉쇄된 기간은 76일이다. 4월 8일 봉쇄가 해제된 그날 묘하게 영문판 우한 일기의 예약 판매가 시작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1월 20일 중국의 전문가 종난산 원사의 폭로로 우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전염이 되고 이미 14명의 의료진이 감염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 나는 충격을 받았고 분노했다. 이건 우리가 듣고 보았던 것과는 달랐다. 관영 매체는 지금까지 우리에게 이 병은 사람 간 전염되지 않으면 막을 수 있고 통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민간에서는 더 많은 이야기가 떠돌며 이 병이 사스와 같다고 했다.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약 14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나는 내가 최근에 누구와 접촉했는지,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지 정리해보았다. 아차 싶었던 건 이때 동료가 병이 나서 내가 3번이나 병원을 방문했다는 것이다. 2번은 마스크를 하지 않았고 1번은 마스크를 했다. 그리고 1월 7일 이전에 친구네 집에서 열린 모임에 참석했고 가족들과 식당에서 함께 밥을 먹었다. 1월 16일 난방 보일러 설치 기사님이 우리 집에 와서 기계를 설치하고 테스트를 해주었다. 19일 조카 딸네 모자가 귀국해서 큰오빠와 올케가 나와 막내 오빠네 부부를 초대해 함께 식사를 했다. 다행히 이날 민간에서 사스가 퍼지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그래서 우리도 오갈 때 모두 마스크를 썼다. 내 평소 작업 방식과 생활로 보자면 이렇게 짧은 기간에 몰아서 외출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그 시기가 딱 중국의 춘절 연휴 전이었기 때문에 많은 모임이 있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그 기간 동안 감염되었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없었다. 알 수 없이 나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14일 동안 날짜를 하루씩 지워가며 기다려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날을 새는 동안 내 마음은 슬프고 처량했다. 도시가 봉쇄되기 전날인 22일 날 밤 내 딸이 일본에서 돌아왔다. 밤 10시 나는 공항으로 딸을 마중 나갔다. 길에는 이미 차도 사람도 거의 보이지 않았다. 공항 출구에 서 있는 사람 대부분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위축되어 보였고 예전의 반짝과 웃음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즈음이 우한 사람들의 긴장과 두려움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다. 나는 집을 나서기 전에 친구에게 인터넷으로 댓글을 남기며 바람은 소슬하고 역수는 차가운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비행기가 연착하여 딸을 만났을 때는 11시가 넘어 있었다. 내 전 남편이 딸과 밥을 먹은 건 일주일 전이다. 그런데 며칠 전에 그가 내게 폐위에 문제가 생겼다고 말했다. 나는 심장이 철렁했다. 만일 그가 신종 코로나에 감염된 것이라면 딸도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사실을 딸에게 알려주었고 둘이 상의한 끝에 딸은 자신의 거처로 돌아가 자가 격리하고 적어도 일주일은 문 밖으로 나가지 않기로 했다. 명절도 서로 떨어져서 각자 보내기로 했다. 나는 낮에 딸네 집으로 먹거리를 보내주었다. 차에서 우리는 둘 다 마스크를 썼고 딸도 예전처럼 신나게 여행 중에 생긴 일을 들려주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차 안에서도 우한 전체를 뒤덮은 압박감과 긴장이 있었다. 딸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오는 길에 나는 차에 기름을 가득 넣었다. 집에 왔을 때는 새벽 1시였다. 나는 오자마자 컴퓨터를 켰다. 내일 도시가 봉쇄된다는 뉴스를 보았다. 물론 이전에도 누군가 도시 봉쇄를 건의하긴 했지만 나는 이렇게 큰 도시를 어떻게 봉쇄할 수 있을까 싶었다. 그런데 뜻밖에도 정말 봉쇄령이 떨어졌다. 봉쇄령을 보고 우한의 전염병이 심각한 상황인 게 분명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튿날 마스크와 식료품을 사러 나갔다. 날은 춥고 거리는 한산했다. 우한의 역사 속에
길거리가 이렇게 텅 비었던 적은 없었다. 이렇게 한산한 도시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고 내 마음도 이 텅 빈 거리처럼 허전했다. 인생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감정이었다. 도시의 운명, 나와 내 가족의 감염 여부 및 미래의 모든 것에 대한 불확실성에 나는 알 수 없는 곤혹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어진 이틀 동안 나는 계속 문 밖으로 나가 마스크를 샀다. 골목마다 환경미화원만이 외로이 길을 쓸고 있었다. 행인이 적어서 길이 지저분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빈틈없이 청소를 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고 위안을 받았고 마음도 안정되었다. 회상하는 과정에서 나도 반성했다. 2월 31일에 이미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거의 20일 동안 왜 이렇게 중대한 사건을 해이한 태도로 바라봤던가. 특히 우리는 2003년에 사스를 몸소 겪었기 때문에 분명 여기서 얻은 교훈이 있는데 말이다. 많은 사람이 스스로에게 물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 스스로 부주의했던 까닭도 있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바이러스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객관적인 상황들도 있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나치게 정부를 믿었다는 점이다. 후베이성의 주요 공무원들이 사람 목숨과 관련된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절대로 경솔하고 무책임하게 처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이 수만 인민의 생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을 정치적으로 판단하고 음모로 몰아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믿었고 그들의 상식을 무시하지 않고 판단 능력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도 믿었다.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나는 윗째 단체 대여방에 이런 말을 돌리기도 했다. 이렇게 큰 일을 정부가 숨길 리 없어.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이 크지는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사태가 오늘까지 이르렀고 그 과정에 인재가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했는지 우리는 이미 두 눈으로 보았다. 좋은 일만 보도하고 나쁜 일은 숨기고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막고 대중이 진상을 알지 못하게 하고 개인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이런 관습적인 행동 때문에 사회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렀고 인민들은 엄청난 상처를 입었고 공무원은 스스로도 크나큰 대가를 치러야 했다. 이로 인해 우한은 76일 동안 봉쇄되었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의 수와 지역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이후에 책임자를 추궁하는 일 역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우한 사람들은 1월 20일부터 공황과 긴장 상태로 사흘을 지내다 불시에 봉쇄령을 맞닥뜨렸다. 인구 천만의 도시가 전염병 때문에 봉쇄된다는 것은 역사상 전례가 없었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도시 봉쇄는 모든 거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우한시 당국은 이를 악물고 결정을 내렸다. 우한의 천년 역사상 극히 이례적인 결정이다. 그러나 전염병이 확산되는 과정을 토대로 보자면 이는 확실히 옳은 결정이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말이다. 봉쇄령을 내리기 전 사흘과 봉쇄령을 내린 후 이틀, 총 닷새 동안 대부분의 우한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너무나 길고 긴장되는 닷새였다. 바이러스는 도시 안에서 급속도로 번지고 있는데 정부마저도 속수무책인 듯 보였다. 정월 초하루, 즉 양력 1월 25일이 되자 사람들의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다. 중국 고위층이 우한의 전염병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첫 번째 의료지원팀도 상하이에서 출발해 우한으로 온다는 소식이 매체를 통해 전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소식 덕분에 우한 사람들의 마음은 안정을 찾았다. 모두 일단 국가가 나서면 기본적으로 중국의 모든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며칠간 공황 상태에 빠졌던 사람들도 이날을 기점으로 더 두려워하지 않았다.
내 기록도 바로 이날부터 시작된다. 하지만 가장 슬픈 시기도 이때였다. 감염자 수가 명절 기간에 집중적으로 폭증하여 우한의 의료 시스템이 올밀듯 밀려드는 환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붕괴에 이른 것이다. 원래는 집집마다 온 가족이 모여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냈을 명절이었다. 하지만 혹한의 날씨에도 무수한 감염자들이 약을 구하고 의사를 만나기 위해 빗속에서 사방을 뛰어야 했다. 봉쇄 후에는 모든 교통의 운행이 정지되었다. 우한의 일반 인민들 대부분은 차를 갖고 있지 않아서 집에서 병원까지 갈 때 또 다른 병원으로 갈 때 그 과정이 힘들었던 것을 말할 수 없다. 도움을 요청하는 영상이 인터넷 속에 속속 올라왔다. 진료받기 위해 병원에서 줄 서는 사람들과 쓰러지기 직전에 이른 의료진의 모습을 담은 영상도 있었다. 우리는 이 환자들의 호소와 절망을 보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내가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기가 바로 이때이다. 나는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쓰고 또 썼다. 내 마음의 짐을 덜어내듯이. 우한 사람들의 고통은 후베이성과 우한의 주요 공무원들이 물러나고 전국 19개 성에서 후베이성으로 의료지원팀을 파견하고 황창병원이 건립된 후에야 끝이 났다. 새로운 격리 방식이 도입되며 혼란과 비통함에 젖어있던 우한의 상황은 새로운 국면을 마주했다. 모든 환자는 네 부류로 나뉘었다. 첫 번째는 중증 환자, 두 번째는 경증 환자, 세 번째는 의심 환자, 네 번째는 접촉자다. 중증 환자는 지정병원으로 보내지고 확진을 받은 경증 환자는 빵창병원으로 갔다. 의심 환자는 호텔에 격리되고 밀집 접촉자 역시 각각의 장소, 예를 들면 호텔, 학교, 기숙사 등으로 나뉘어 격리되었다. 이런 방법들 모두 단기간에 효과가 나타났다. 확진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받게 되자 경증 환자들은 대체로 빠른 시일 안에 회복이 가능해졌다. 우리도 우한의 상황이 하루하루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내 일기에서 이 변화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다. 일상생활에 대한 문제는 처음엔 집안에 갇힌 900만 우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인터넷 공동구매로 물건을 사며 생필품을 해결했다. 이후 정부에서 우한의 모든 공무원들을 각 마을로 보내 그곳에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하게 했다. 900만 우한 사람들은 정부의 요구에 한마음으로 협력했다. 그들의 자제력과 인내력은 전염병 상황을 통제하는 데 기반이었고 세상의 어떤 아름다운 말로도 칭찬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다. 76일을 지낸다는 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방역에 힘쓰며 내놓은 각종 격리 조치와 처리 방식 역시 확실히 효과가 있었다. 내가 60번째 일기를 마무리했을 때 우한의 상황은 이미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봉쇄 76일째인 4월 8일 우한 전체가 개방되었다. 잊을 수 없는 날이다. 도시가 개방되던 순간 사람들이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우한의 코로나19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을 때 유럽과 미국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육안으로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고 약한 바이러스가 순식간에 세계를 휩쓸었다. 동서양 알 것 없이 모두 이 바이러스 때문에 눈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상황을 겪었다. 그리고 양쪽의 정치가들은 서로를 비난하면서도 자기들 각자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았다. 중국이 초유해 보인 한양과 중국의 방역 경험을 믿지 않은 서양 국가들의 자만심으로 인해 무수한 생명이 사라졌고 수많은 가정이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났으며 인류 사회 전체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한 외국인 기자가 내게 물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후 중국이 어떻게 이 교훈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나는 대답했다. 코로나19는 중국에서만 유행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중국에만 교훈을 준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 교훈을 주었고 전 인류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그 교훈은 바로 우리가 이렇게 오만해서는 안 되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되며 자신을 천하무적이라 생각해도 안 되고 작고 약한 것, 바이러스의 파괴력을 우습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는 인류 공통의 적이므로 이 교훈은 인류에게 해당한다. 인류는 힘을 합쳐야만 바이러스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바이러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것은 우한 사람들에게 바치는 책이다. 나아가 우한이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우한을 도와주었던 분들에게 바치는 책이다. 이 책의 인쇄 수익 역시 우한을 위해 목숨 걸고 일한 이들에게 모두 기부할 것이다. 2020년 4월 13일 팡팡